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기대됐던 디리스킹 랠리 아쉽게도 무산됐고요. 우에다 총재, 최근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서 한국의 엔화 투자자로부터 역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미중 간의 상무장관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큰 진전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실적인 진전은 없었죠. 예. 우리가 상무장관 진행되고도 전에도 이렇게 내줄 게 없다, 또 받아줄 게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또 뭐 상무장관조차도 이게 상무장관 디커플은 없다 하는 측면의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담 전서부터 사실 미중 간의 디리스킹에 의한 공존을 통한 양국이 이렇게 경기라든가 미국은 뭐 그렇고요. 예.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중국 투자로부터 많았어요. 근데 아까 강수민 캐스터께서 자세하게 좀 얘기했습니다는 핵심적인 사항 그걸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하면 러몬드 이렇게 상무장관이 대중 투자에 대해서 거절을 아주 직설적으로 했죠.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서 거절을 했으니까 중국 측에 자연스럽게 반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작년 10월에 1차 반도체, 2차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아주 최첨단 슈퍼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목을 재니까 이번에 좀 철회해달라는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미국 측으로부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대목에 있어서 디리스킹 문제 이렇게 돼서 일부에서는 상해 지수가 한 이틀 연속 좀 1% 가깝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보면 또 중국발 랠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랠리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 두 차례 올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해 지수가 1%가 아니라 1포인트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지세 인하 이분이 최우책으로 증시 발전을 위해서 증시 부양을 위해서 친척이 있지만 이 효과는 상당히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1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이 쓰더라고요. 2일천에 그쳤다 하는 이런 쪽인데요. 한번 일부에서 기대하는 디리스킹 랠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디커플링 대비해서 디리스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위험을 좀 축소시키면서 공존을 모색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하게 갈등 관계로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디리스킹 쪽으로 간다면 주가가 특히 중국 주가가 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였었는데요. 과거의 지오 포리티컬 리스크였을 때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을 때는 안보와 경제가 충돌이 될 때는 안보를 중요하는 겁니다. 미국민들. 그래서 경제를 내줄 수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게 미중 간의 지오 포리티컬 시대에서 사실 디리스킹 나오면 기대를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오 에코노믹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첨단 기술 경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안보는 도저히 내줄 수 없으니까 경제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요. 경제가 안보의 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리스킹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미국의 Foreign Affairs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가 전개할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는 지오 이코노믹 시대에서는 전개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런 것을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사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11월 달에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디리스킹 쪽을 모색하기는 실질적으로 디리스킹을 모색하기에는 뭐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첨단 기술에서 뭐가 주고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회의적 시각이 이렇게 많다 하는 시각에서 디리스킹 랠리는 기대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에서 보면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미국의 주요 첨단 기술의 지분을 확보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를 결부시키는과 함께 금융과 안보를 경제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확산금융 저지라든가 대만에 대해서 foreign 그 모니터링 그런 것을 금사금융 지원하는 상태에서 보면 이 골드만삭스의 파장을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군부 펀드를 이용해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사줬다 하는 측면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그 파장은 바이든 정부부터 심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그 특별 환매 관련해서 정치권과 지금 사실 그 국내 금융사 간에 또 순수한 금융 얘기를 하는 간에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미국도 골드만삭스를 갖고 굉장히 파장이 있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공개됐는데요. 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그럼에도 또 2%대는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누구나 다들 2분기 이렇게 잠정치 두 번째 발표한 잠정치는 최소한 속보치는 유지한다. 저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렇죠. 모두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발표는 2.1%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속보치가 2.4, 속보치는 2.4, 예상치는 최대 2.5%까지 갔던 것이 속보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데요. 그런 데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플랫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4.1%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이 줄어들고 고용 시장이 좀 널널해지고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빅테크 업종이 오늘도 한 최소한 한 1%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요.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우리 정의국 PD께서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률도 좀 낮아지고 고용시장도 좀 느슨해졌었는데요.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 내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이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 반토막에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 중요한 인사들이 미국의 인플레 재발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월 인사도 페드의 인사들도 파월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파 기조를 지속하는 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재발 우려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앤리스 고문을 했던 하셋이라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하셋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6%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급 코스트 푸시에 의한 물가가 됐다면 이 부분은 안정된다. 그런데 성장률이 6%가 하면 오큰 법칙상 GDP 갭으로 본다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최대 2%만 잡다 하더라도 6% 빼기를 2% 하면 4%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 이것도 올 것이냐. 그래서 종전과 코로나의 이후에 공급 측 요인의 인플레가 잡힌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성격의 인플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인플레 재발 우려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크루만 교수가 사실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른 성격의 콜스트 푸시에 이렇게 인플레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상 기온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녹아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이 식량 국제 식물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1980년대는 얼리시역에 의한 CO2 가스에 의한 사실 그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공급 측 요인이라면 지금은 녹아떨어지는 거에 따른 생필품 가격에 의한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지금의 현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내에 사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데요. 이 인플레 재발 문제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원엔 환율이 900원 선 붕괴 초입기의 몰림에 따라 엔화 투자자들 말 그대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 파월 발언에 집중적으로 얘기 많이 하실 때 너무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잭슨홀 미팅에 스타 같은 했던 사람이 우에다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는
우에따 발언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물가가 여전히 2% 목표치를 하회한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냐? 우에따라가 중앙은행 총재의 물가 안정의 목표를 갖고 있는 우에따가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모르는 거냐? 왜냐하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3% 초반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물가가 2%를 하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시장에 어떻게 먹힐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통화정책 시차는 1년을 감안해야 된다. 시차를 감안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짜면 예. 이 통화정책을 미리 타겟팅하는 내년도의 물가를 보면 1%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뭐냐. 통화정책을 입지하는 위해서는 인플레 수준이 지금 수준이 아니라 1년 수준으로 본다면 인플레 타겟팅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통화정책은 내년에 물가가 1% 나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통화정책 변화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물가가 우려되지 않으니까. 예. 이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또 국내 외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엔화 약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47엔대, 오늘도 아마 146.2엔 정도 이렇게 147엔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146.19죠.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엔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원엔 환율이 한때는 이게 920원대 이렇게 가다가 어제는 910원도 무너져서 900원대 초읽기에 몰리다 보니까 자, 엔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했던 엔화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엔화 약세가 나타나니까 향후의 엔화 움직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궁금한 것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엔화 투자에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엔화 이렇게 투자하면 예. 엔화 예금 잔고, 거주자 외화 예금 잔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 엔화 관련된 여러 가지 증권과 관련된 투자 자금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증시와 관련된 엔화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 내역 같은 거는 정확하게 수치가 아직 안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월 말에 한은에서는 거주자 외화 예금 잔고를 발표하는데요. 7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8월 말입니다는 7월 말이 가장 최신 통계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거주자 외화 예금 잔고는 총 1,070억 달러,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엔화 달러 예금 잔고가 가장 크겠죠. 예. 878억 달러 정도 되고 여대목입니다. 엔화가 사실 83억 달러 정도 비교하기 위해서 엔화를 같이 베이스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달러 베이스로 같이 했습니다. 83억 달러고, 자, 제2의 통화로는 유로화가 우리 국민들에서 외면해서 6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엔화가 유로화를 제치고 한계 거주자 예금 잔고에서 두 번째로 달러에 이어서 높던 것은 한국이 사람들의 엔화 투자, 엔화 사재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엔화 예금 잔고 달러 베이스에서 83억 달러는 어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11조 원입니다. 요건 예금 잔고만 그렇습니다. 증권사에 이렇게 투자했던 이런 엔화 관련된 상품 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해오는 것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엔화 가치는 어떨까? 엔화의 구매력 가지고 한번 보면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74.3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초도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요. 예. 그런 잼, 자, 통괄해서 5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구매력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 손실로 직결되는 거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저 실질시로 구매력이 가장 낮았으니까 지금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향후 일본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51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을 1년 전 대비해서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 엔화를 사라, 마치 유형처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투자의 권유에서는 실패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본 사람조차도 엔화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이 1g당, 예. 1g당 지금 1만 50엔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금을 사재기하고 엔화를 버리겠죠. 그렇죠. 이전에 한번 엔화를 공중에 버린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만큼 일본 사람으로부터도 엔화에 대해서 외면당하고 있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권유에서 무려 11조 원이나 되는 그것도 예금 잔고로만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투자 권유에서 우리나라의 국부 손실이 그만큼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발언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까? 파월 의장도 옥신각신하고요. 예. 라가르드 총재도 옥신각신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중국의 인민은행장도 옥신각신해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딱 그립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못 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에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잭슨홀 미팅 전에는 일본이 YCC 수익률 통제 곡선에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1%를 사실상 용언했죠. 1% 용인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엔화 강세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잭슨홀 미팅에 참여해서는 일본이 인플레 타겟팅 수준에 대해서 물가가 여전히 낮다. 그래서 이게 해석되기는 일본의 아베노미스 같은 엔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느냐. 불과 이게 일주일 사이에 우에다의 입장에 태도가 변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한 30년 동안 디플레 국면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예. 인플레라는 용어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니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뭡니까? 일본 국민들의 물가를 인플레 고충을 완화시키는 목적에서 궁극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3%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 강세를 유도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인플레 지금 수준에 대해서는 인플레 타겟팅보다 하이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우에다도 이게 이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1.5% 나왔거든요. 예. 그럼 이런 해석이 가는 거죠. 그동안 아베노미스가 추진했던 것이 효과가 안 나왔는데 뒤늦게 아베노미스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성장률이 1.5% 간다. 근데 엔저 효과가 나오는데 당신 우에다는 뭐냐? 왜 엔화 강세 쪽으로 가느냐? 그럼 엔화 강세 쪽으로 가면 수출이 떨어져서 경제가 올라갔던 분을 꺾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장성이라든가 결국 일본의 정부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본도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으로 파월의 방식을 하고 있지만 엔저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에다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게 통화 정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본 내에서 지금 불고 있는 제이코브 논쟁입니다. 제이코브 논쟁.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의 갑작스럽게 잭슨홀 미팅 전에 YCC의 상향선 이렇게 용인하다가 갑작스럽게 잭슨홀 미팅에서는 인플레 타겟팅보다 물가 수준이 낮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시점에 2분기 성장률이 1.5%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에다도 중앙은행 일선 목표를 중요한다면 3.1%를 잡기 위해서 매너 파라다이트를 가야 되는데 결국 수출 증응 그다음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장성 파라다임에 일본의 기득권이 있는 이러한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측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우에다 총재가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내놓은 이 엔달러 환율 전망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부터 엔화 투자했던 것이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기록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각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엔화가 약세다,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럼 앞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그 엔화가 강세되지 않느냐. 또 엔달러 환율이 원엔 환율이 낮아질수록 그런 추천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의 엔화 투자자들이 예금감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예. 심지어는 엔화를 이용해서 미국 국채까지 사라. 이런 쪽에 이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신문에
일부 증권사들이 엔화 투자하세요, 엔화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일단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그 올해 성장률 보면 미국이 일본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측면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여전히 페드라든가 파월이라든가 미국의 파월이라든가 페드 인사들은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 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냐 계속해서 인플레 타겟팅 수준은 낮다. 그럼 뭐냐 본격적으로 본인의 요구에 대답은 안 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비둘기파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홍영국께서 한 3일 전에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155엔 선까지 밀리겠다. 예. 이건 그만큼 엔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환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사실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환율 크로스 레이트로 하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3원입니다. 예. 그러면 크로스 레이트로 밑에 155일을 간다 하면 저 얼마큼 수준이 나오면 850원 내외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사실 우리는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 1,200원 붕괴될 것이다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1,250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250원의 크로스 레이트로 때려서 955원을 때리면 800원이 붕괴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 엔화 투자로 돈을 벌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근데 손실이라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을 기록했으니까 손실을 기록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자 지금과는 여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본의 우에따가 내년도에 일본의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이 1%를 보거든요. 예. 물가가 올라가야지. 통화 정책을 엔화 쪽으로 강세를 아베노믹스를 탈피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 사항이 내년에 1% 전망하니까 자 골드만삭스 전망과 관계없이 사실 엔화가 엔저를 탈피하겠느냐, 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게 하겠느냐, 물가는 더 안정돼 있는데, 더 안정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엔화 투자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국제 환투기 세력의 타깃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현명한 투자들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엔화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아주 금융사의 PB들이 이렇게 권유해서 금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진짜 자기가 주도하는 고객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지금 많은 부분에 논란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사실 사람들한테는 엔화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국인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은 어떠느냐 하면 지금 와다나베 부인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자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타겟이 5.5%입니다. 시장 금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정책 의지를 보기 위해서. 예. 자 미국의 기준금리 타겟팅이 상단이 5.5%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1% 보이죠. 금리차가 어떻습니까? 금리차가 5.6%포인트 기준금리로 벌어나고 있습니다. 예. 엔화는 저렇게 155엔까지 전망 엔화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은 일본에서 거꾸로 엔화를 매입을 해서 차입을 해서 미국 쪽으로 가면 돈을 아주 굉장히 많이 벌죠. 그래서 엔화의 당사국인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도 일본의 엔화 투자를 외면하는데 국내 일부 사람이 왜 엔화를 갖고 이렇게 선호하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을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위안화 약세를 베팅한다. 그런데 연일 지금 인민은행이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150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각도 일부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지금 중국의 국부펀드를 가지고 미국의 첨단 기술에 지분을 산sem에 해서 골드만삭스가 중국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의 세력이 지금 이완할 타겟이다. 근데 당신들은 뭐냐? 이 타겟을 벗어나게끔 해 중국으로부터 어려움을 이렇게 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 쪽에 이렇게 베팅하는 시각, 그리고 한쪽의 세력에 겨냥하는 이런 쪽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금융과 안보를 위해서 다 방지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국부펀드 자금을 가지고
미국의 첨단 기술에 이렇게 지분을 사죠? 딱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본의 엔화는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한국 사람들은 엔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는 정작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은 일본의 엔화를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환수기 세력들은 엔화에 대해서 1990년대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엔화를 매탱하고 있다. 엔저를 매탱하는 거죠. 이런 대목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 관계상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엔화 투자 문제에 대해서 항상 원화 시장이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지 않을 때 재정 환율을 이렇게 중시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막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정 환율이 중요하다는 것. 제일 마지막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초에 147엔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예. 근데 지금도 147엔 비슷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8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323원입니다. 예. 재정 환율이라는 것은 엔달러 환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실 그 980원에서 지금은 907원입니다. 그래서 147엔 동일하게 했다면 왜 그러느냐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엔화 투자는 손실을 기록한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 가지고 투자 권유하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정 환율을 권유해야 된다. 작년에 똑같은 환율 수준이라 하더라도 10월 초에 지금은 약 저 수준 보십니다. 80원이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기록했습니다. 이걸 꼭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